이 테마에 집중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목차가 이래요. 그래서 반란의 추억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7개 증언까지인데 상당히 여기 사진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순 사건은 제주 4.3과는 달리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많이 남아있는지를 또 우리가 저기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수 중앙동이 있고 엑스포가 있죠. 우리가 여수 가게 되면 주로 KTX 타고 엑스포역에서 내려요. 여수 중앙동까지는 약 한 1.5km 정도? 가까워요. 2km 채 안 될 것 같고. 여수 중앙동, 이게 이제 구항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여수읍이에요. 그래서 이 신월동이라고 하는 지역, 신월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14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에요. 14연대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에 일본 해군의 공군기지, 비행기지로 조성이 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지금 그 14연대가 해방 이후에 48년 5월에 그 14연대가 창설이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창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길을 가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답답해요. 그죠? 앞에 뭐 여기 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딱 여기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얘가 확 트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항공기 저기 이 비행기지가 여기 있었구나,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 한 400m 채 안 되는 이 구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바로 산 밑에 이게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뭐 이런 이제 이미지. 그래서 이 해안가를 타고 저기 이 도로가 쭉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 이제 그 48년 당시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당시는 이 뒤로까지는 길이 계속 이어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전부 다 그 당시로서는 하나로, 한 덩어리로 거기 비행기지가 저기 뭐 조성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거기 바로 그 정문이라고 할까? 지금은 하나의 에어로페이스라고 하는 여기 항공기 하나에서 만드는, 그래서 이게 그 일반인은 출입할 수가 없어요. 입구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문에. 그런데 그 정문 쪽에서 제가 지금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이제 48년도에 찍힌 그 14연대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병장이죠. 여기에 지금 병영들이 병사가 다 있고, 여기도 있고, 본부가 있는 곳이고, 또 이 뒤쪽으로 또 마찬가지 병사가 있는 이런 이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1970년대에 나온, 그러니까 전남일보사가 광복 30년이라고 해가지고 전남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는 광복 30년이라는 책을 내놨어요. 야, 근데 그 책 내용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되게 내용이 충실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기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여순반란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해놨는데 상당히 그 시각은 우파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그 안에 이 14연대에 대한 그 도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몇 장의 사진이 더 들어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종화연병장이 있고, 일대대 병사가 계속 있는 것이고, 일대대 본부가 있고, 연대 근무 중대가 있고, 연대 본부 이병소, 일대대 3세대 통신소.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병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병소까지 보내줘요. 여기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병소 옆에 동굴이 있어요.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전에 지금은 이제 뭐 없어졌겠지만 무기고 탄약고가 옆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여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바다를 끼고 길이 쭉 나와 있었지만 당시에는 없었던가 봐요, 그죠? 이 사진 이게 이제 이 여순반란에 대한 되게 대표적인 사진으로 지금 저기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4.3 사건을 제주 4.3 폭동 사진으로 이게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좌파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맨날 그렇죠, 그죠? 근데 이 4.3 여기 이 여순반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이제 사진이고, 이건 지금 현재 48년, 그러니까 여순반란이 10월 19일에 발발하잖아요. 밤 9시경, 10시경. 그러니까 건국 온지 딱 2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반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10월 23일 날 순천을 북군들이 탈환을 했고, 그랬을 때 애국 주자들이 같이 이제 순천에 진입을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적나라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막 이 미군이 지금 막 이게 힘을 주고 서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건 지금 현재 미군 소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냐 하면은 뭐 미 고문관으로 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숨을 찍었는데 뭔가 이 사진 4.3 폭동으로 이용하는 장면에서는 뭔가 되게 과학적으로 막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놓고 그래요, 그죠? 자, 뭐 그러기도 한데 이 사진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죠? 4.3 관련 찍으면은 뭐 인터넷상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진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에 실려 있냐면은 그 당시 48년 11월 7일인가 나이프지, 미국의 그 나이프지에서 에는 이게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프지에 실린 게 세계 처음으로 여순반란의 실상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저기 반응이 있었다고 당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흑백으로 보니까 이렇게 저기 별로인데 이 칼라로 보게 되면 뭐 피를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예요. 이 라이프지의 그 11월 15일자에 여순반란에 대한 한 7, 8카트 정도 봐요.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프지의 그 제목은 뭐 한국에서의 반란, 뭐 폭동 이런 이제 타이틀로 걸려 있고, 칼 마이던스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되게 유명한 신문 기자가 23일 날 순천을 시작으로 해서 여수까지 돌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자체 이 인물도 상당히 재밌는 또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36년도에 라이프지에 입사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라이프지가 만들어질 때 바로 입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아시아 유럽 지역을 돌면서 이 전장을 좀 취재를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흥미롭게도 이 필리핀에 2차 세계대전 발발과 동시에 거기 이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일본군한테 포로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훈련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45년 9월 저기 유명한 사진이 그 메가더가 필리핀을 해안가를 걸어오는 장면 있잖아요, 사진. 그 사진을 이 양반이 찍은 거예요. 되게 그야말로 인상적인 그런 사진이기도 한데,
그걸 찍었고 45년 9월에 미주리오에서 그 함상에서 일본군이 항복 조인식을 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이 마이더스가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또 한국 관련해서는 김구 암살 문제를 찍었어요. 그래서 막 일창에 막 총격이 가해져 있는 모습이 있고 김구 시신이 있고 그렇죠. 그런 사진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마이더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상 제주 여순반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48년 10월인데 도쿄에 있었고 이 내용을 듣고 정보를 듣고 바로 비행기 타고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국군들과 함께 순천을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반은 6.25 전쟁이라든가 베트남 전쟁도 참전을 해가지고 취재를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양반이 여순 관련해서 찍은 사진이 총 320매라고 그래요. 그것 가운데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이걸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2019년에 그 중에서 한 18매 정도면은 엄선해가지고 사진집으로 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누구나 저기 책 구매하면은 사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 각 사진에 대한 설명들이 다 들어있어요. 섬세한 그런 이제 설명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내가 이 사진과는 좀 다른 건데, 이건 이제 국제보도라고 하는 신문사가 찍은 사진이에요. 국내에 있는 신문사가. 그래서 그 국제보도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실린 이제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사진을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용기라고 하는 인물하고 송욱이라고 하는 인물 사진이 지금 한자로 명기되어 있어요. 그죠? 송욱이 누구냐? 그 당시 여수여고 교장을 했고 한독당 당원이었고 여순반란이 발생했을 때 여수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인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한독당의 당원이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바로 저기 체크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보세요. 야,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참 실기가 참 어렵죠, 그죠? 지금은 아마 인터넷상에다가 올리면은 다들 지워버릴 거예요, 뭐, 여기, 쪽에서. 그런데 이런 사진들이 뭐, 많이 들어있어요. 처참합니다. 이 사진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순학살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일 날 정오 정도에 여수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민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는데 문제는 그 여수인민위원회에 독립촉성국민회, 뭐 대동청년단, 족청, 뭐 서청 같은 그 다음에 한민당 간부들이 잡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을 열었는데 거기에 학살의 대상, 재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우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익인데 우익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김구의 한독당 계열은 거기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이야기는 앞서 봤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죠. 바꿔 말하게 되면 지금 한독당과 이 반란 세력이 지금 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좌익들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여수 14연대라고 하는 그 병사들이 약 한 3,000명인데 그들은 전부 다 전라남도 그 인근 지역에서 전부 다 모병을 한 인간들이에요. 자기 향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하고 인연이 안 맞거나 그런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학살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제 사진으로만 보여주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그 문헌들을 검토하게 되면은 여수경찰서 서장 같은 사람은 이 결박을 해가지고 피부를 벗기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태워 죽여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쪽 이 고향이고 여기 그렇습니다만 야 이건 조금이 아니네. 이건 너무 지나치네. 그거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순천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부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이건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진이죠. 이건 이제 이 정상들이 전부 다 하얀 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반란군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고. 이 사진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보게 되면은 여수 읍내가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옛날 흔적이 별로 없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건 이제 이것도 병사들인데 이건 지금 현재 이연대 병사들이에요. 이연대는 누구냐? 그 당시 한병선이라고 예전에 내가 2000년에 낸 육군특별위원병 충성가반역에 나오는 일본군 출신의 그 육군 중령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끌고 있는 부대가 이연대였어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작전에 투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고요. 이 사진도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죠.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여수를 갔다가 오동도에 가게 되면은 끝부분에 여기 이제 여수 엑스포 안내하는 그런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 한켠에 일부를 이제 이렇게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좁아요. 그렇게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고 그 내용은 이래요. 여순사건 개요 73년의 침묵, 가려진 기질, 숨겨진 눈물 해가면서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키워드로 이렇게 되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지금 피해 규모에서 전라남도 조사 결과가 11,13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9년 11월 11일 때 호남신문이라는데 호남신문을 내가 보니까 8,500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이렇게 11,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 여기 인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관 지금 그 당시 제가 가서 그 시민들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여수 순천지구 일대 지역 사람들이 피해자로 신고한 게 한 8,000명 선 정도래요. 근데 그 양반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적대요. 한 10,000명은 빨리 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거나 전시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여순반란 자체를 국가폭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순 항쟁이라고 하는 거죠. 야,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시켜야만이 옥관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같지만. 자, 그런데 이 스플레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검토해보면서 하는 느낌은 뭐냐면은 이것은 좌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것이다.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4년대 정무 쪽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기 또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정문이에요. 쭉 들어가면은 이쪽 뒤편으로 이제 거기 이 시멘트로 된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3개인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동굴이 뭐에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근데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14년대 관련해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제때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병소 그 정문을 지키는 그 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그냥 얼마 전까지도 이걸 그냥 폐허로 그냥 방치되어 왔는데 한 4, 5년 전쯤에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비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도 전부 다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뭐 작아 보일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 길고 말이죠. 잘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순천에 있는 여순 사건 흔적탈이 되겠는데 뭔가 탑치고는 조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거 상상력도 참아가지고 야 잠깐만 나도 이거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뭘 생각을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자기들은 여순 사건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막 이런 저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항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람들의 기억들이 쌓이게 되면은 여순반란 저기 사건 자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시간 싸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고요. 저 참 이걸 보면서 참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피해 상황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개의 어떤 그런 이제 집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계엄사령부가 발표하는 거예요. 이 계엄사령부 발표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좌익들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집계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살자, 중상자, 소실가혹, 이재민, 피살자 해방불명, 전파가혹 등등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것은 이제 전남보건후생국. 앞서 거기 봤던 그런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던 건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각 지역별로 집계가 사망, 중상, 경상으로 인명에 대한 그런 집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9,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인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관련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라든가 그런 적나라한 그런 이제 사비에 관한 내용들이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되겠는데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학술연구 대상이 되어 오지 않았던가 봐요.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책이 한 권이 이제 그 학술연구소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종래는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그 여순반란 사건을 묘사한 자료가 있어요. 5-6장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이기봉이라고 하는 분이 여수 14연대라고 하는 타이틀로 쓴 이 실록으로 쓴 책이 있고, 그게 아마 80년대에 나왔나요? 그래요. 황남준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해방 출신 전우사 인식에 묘사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술 연구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제 종래 논의에서 김구 개입설에 대한 논고가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는데, 뭐 김구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수종자를 규합했다라든가, 혹은 이제 반란 직전 시점에서 뭐 전라도 지방을 순회했다든가, 혹은 네 번째는 향남 의료군 사건과의 관련 등등인데, 그렇게 뭐 심도 깊게 검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공적적인 역사학계 사람들이 이 평가가 있어요. 평가를 크게 나는 이제 뭐 3명 정도인데, 도진순이라든가 설중석 같은 사람은 상당히 이쪽 해방 직후사 현대사 파트에서는 되게 한국사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죠? 야, 근데 조진순 같은 사람은 참 이 양반 참이 문제가 많은 인간인데, 참말로. 자, 그런데 어쨌든 자반 이 양반은 그 종래 논의 그런 앞서 봤던 네 가지 정도의 논고를 갖다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 막연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중석 같은 분은 뭐 여기 오동기 소령과는 이 여순반란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다, 무관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건 자체를 이승만 정부가 조작했다든가 이런 식의 또한 거기 주장을 펼칩니다. 상당히 그 서중석 이 양반 좌파적인 인식하고 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해석을 하거나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이제 논의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엉망진창이라 해야 될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만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김득중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제 이게 이 사건, 이 문제와는 상당히 전문가로 알려질 수 있는 사람인데, 2009년도에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상당히 두꺼운 책을 출간을 했어요. 타이틀도 상당히 뭐 자극적인 그런 이제 뭐 타이틀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김득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동규는 혁명의원군 이름조차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동규는 누구냐? 이 여순반란 사건이 발생하기 20일 전에 체포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로? 혁명의원군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그런데 그럴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득중이는 그 혁명의원군 사건과는 뭐 몰랐다, 뭐 이름조차 몰랐다, 막 이따구 식의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뭐 이런 이제 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내용은 원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역사학계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김구라 하는 사람은 우리는 통일의 화신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구는 반역자입니다. 이건 말이 필요 없는 인간인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조사하고 논의되어 있는 지금 최고시 필요하고 있는 것은 남북협상 직후사라고 해야 될까? 김구의 남북협상을 지금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협상 전과 후를 전부 다 토탈에서 검토하는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이제 새로운 발견들이 있냐면은 48년 4월에 남북협상을 해서 김구가 북한에 갔는데, 거기서 그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많은 공문서에다 서명을 했어요. 그 공문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 영동합작에 합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와 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협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누구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문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공문서 내용만이 아닌 북한 쪽에서 생산된 여러 공문서에는, 문건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명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구가 북한에 올라와서
김일성이를 만나서 김구가 종래의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로부터 연공민족주의자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았다 그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도 했고 또한 50총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로당하고 남로당하고 합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협상에서 주요 테마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50총선을 저지하는 것이 주요 이제 이 회의의 거기 테마였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이 50총선을 분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북로당 남로당과 합작한다라고 하는 문서에 다들 서명을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게 되면 김구는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거죠, 그죠? 그럼 결코 빼도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구는 김구가 50총선을 보이콧했다, 거부했다 라고는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북로당과 남로당과 합작을 해가지고 총선 자체를 분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은 아마 내가 처음 밝히는 거라고 봐요. 다음에 이제 49년 9월에 또한 제3차 유엔총회 대한민국 정부 승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저지하는 또한 움직임을 김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무총장 앞으로 2통의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이 여순반란 사건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학계 일반에서는 그걸 가지고 무슨 근거가 빈약하다, 막연하다, 무관하다, 어쩌다 해가지고 좀 조작이다 있다고 소리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제가 해놓은 작업의 결과를 보게 되면 김구는 지금 현재 여순반란을 발생시킬, 사주할, 개입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구 개입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이고 충분히 학술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가설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여순반란을 두고 그와 극자 합작설이 나왔어요. 그게 언제냐? 이 19일에 이틀 뒤, 22일경에 이게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 오게 되면은 21일 날 이범석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처음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극우정계와 결탁을 해서 국가적인 반란을 책동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반란 주모자와 관련 속에서 오동기라고 하는 전 14연대장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범석 국무총리가 23일에 반란군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공산주의자와 음모 정치가와의 모략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12월 8일 시점인데, 국회 회의에서 또 마찬가지 이 극우 극자 합작 음모가 폭로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범석 국무총리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을 겸했어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처음 나온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윤치홍 외무부 장관이 또한 27일 시점에서도 국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윤치홍 외무부 장관은 최능진, 오동기 등이 수모한 혁명 우영군 사건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순반란 사건과 혁명 우영군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같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23일 시점인데, 근데 이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우익과의 연관을 자기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저기 이야기를 검토해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일 시점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극우 극자 합작설이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인정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점도 우리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또한 이 논의예요. 그래서 뭐 10월 28일자 8일 시점에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열렸고 거기서 이 사건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 전남 화순 출신의 한민당의 정강호라고 하는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극우 개입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걸 조금 바꿔줄 수 없겠는가, 이런 식의 이제 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치영 내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순반란 사건은 공산당이 주도를 했고 거기에 우익이 개입을 했다. 그건 뭐 사실이지만 그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이 오동기 소령이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 당시에 신문에 다 실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혁명 우영군 사건이 되겠는데, 이 사건은 그럼 어떤 사건인가? 이건 이제 10월 22일 날, 그러니까 여순반란 사건이 지금 장안에서 문제가 된 바로 직후에 김태선 수도경찰청장이 지금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모자는 최능진, 오동기, 서세충, 김진석 등이 이 4명이 이제 주모자가 되겠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남로당과 결탁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김일성 일파와도 합작을 해가지고 숭배하는 정계 그 수령으로 삼아서 공산 정부를 수립할 것을 공모했다. 놀라운 그런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김태선 수도청장 하는 이야기는 이 4명들은 47년 12월부터서 이 반란 사건을 모의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순 반란이 발생하기 한 20일 전인 11월 1일에 일제히 검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10월 19일에 지금 송청을 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이 혁명우영군 사건의 그 이제 내용인데, 이 4명 앞서 봤던 4명 플러스 이제 김진석과 안종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주와 순천연대에 약 1000명 정도의 사병들을 포섭을 해서 혁명의원군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군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최능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금을 댔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혁명 취지서가 작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경무대를 점령하고 국회를 점거하고 중앙방송국을 뭐 장악하고 남북투순 통일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등등의 문건들이 작성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쿠데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애교, 정치해결 책임은 서세충이 맡고 재정 책임은 최능진, 병력동원은 김진석, 안종욱이 맡는다. 그 다음에 병력대에 대한 총지를 오동기가 맡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 이제 그 체계까지도 이 발표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그래서 뭐 49년 1월 공판에서는 밝혀진 내용으로는 47년 12월부터 약 10번 정도의 주모자들이 이 모임을 가졌고 미래를 했고, 온주 춘천연대를 춘천과 그리고 여수지역 연대를 14연대와 합세해서 전부를 전복시킨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이제 폭동을 준비해 왔다는 거죠. 반란을.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김구와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니까 경교장을 드나들면서 서로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 역망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 팀들은 저기 김구 한독당 노선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련자 전원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동기의 경우는 불법회의에 회부가 됐고 10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신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김한용이라고 하는 중령이 재판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 오동기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혁명위원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좌익혁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의 그 혁명으로 파악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순반란 사건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이런 이제 이 논의가 나오게 되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 뭐 의견들이 분분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구가 거기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해요, 정식으로.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래서 뭐 10월 21일 이범석 국무총리의 성명이 극우정격을 언급하게 되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이제 부구한 억측이 세간에는 나돌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중요한 타켓이 되는 게 바로 한독당의 이 김구가 되는 거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김구가 27일 시점에서 이 타이완의 그 언론사인 중앙사와 처음으로 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 야, 그런 이야기들, 극우정객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뭐, 모략이다, 뭐, 등등의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구가 하는 이야기는 이 극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돌리는 그런 언급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 46년 7년 시점에서 여기저기 성명을 낼 때 나에게는 좌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10월 30일에 정식으로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 담화 내용은 여순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적인 테러였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언급을 해요. 야, 여순반란이 반란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테러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야만적인 소행이 어떻다. 그리고 여순반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도 같은 이야기인데 애군 주둔 문제가 하나의 반란의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등등의 상당히 거기 이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제 터무니없는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신 기자와의 회견을 했는데, 특히 뭐 11월 1일에 EP통신과의 회견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 반란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데 상당히 진짜 뭐라 할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순반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건군 정신이 분명한 조건에서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식의 뭐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좌우익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또한 앞서와 같은 그런 이제 또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반란 사건 자체가 수장의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란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요인에는 친일파 군인과 경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식의 이런 이제 입장을 또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한 49년도 4월 19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김구가 한독당 군산지구를 방문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전주를 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김구 한독당의 이 지지 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이 이게 호남 지역이에요. 자주 갑니다. 몇 번인가 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4월 19일에 갔다가 전주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제품 공산당을 만들지 말라. 공산당을 호란다시고 양민을 살해하지 말라. 이거 뭔 말입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또한 거기서 또한 했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반군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합법적인 어떤 그런 진압 작전을 무슨 뭐 국가 폭력에 의한 학살로 막 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반란의 어떤 그런 성격과 정부의 대응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하여튼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입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란의 부역자, 주역들인데, 우선 거기, 이 사건은 하나의 김구 계열이면서도 혁명의용군 사건과 연계되면서 여순반란으로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오동기 소령이에요. 이 인물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뭐 보는데, 1901년생이고 본명은 오중환이고 중등학교 3년을 중퇴했고 중국군에서의 뭐 생활을 했어요. 46년에 2월에 귀국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8년 7월에 14연대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그 기록들에 의하면은 극단적인 인민적인 충성자, 열렬한 중부지자라든가 등등의 김구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언급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일에 혁명의용군 사건에 체포가 됐고, 그렇게 해서 뭐 앞서 봤던 것처럼 49년 1월에 10년 징역형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이제 뭐 수습이 된 다음에 50년 5월에 거물관첩인 성시백이가 검거가 됐는데, 이 성시백을 신문에 보니까 이 사건에, 그러니까 여순반란 사건에 오동기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시백은 누구냐? 뭐 뒤에 뭐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여기서는 설명 안 하는데, 이 46년 한 2월경에 김일성의 명령을 받고 남한으로 난파된 거물관첩이에요. 이 인물은 기본적으로 김구와도 깊은 관련성을 정치적인 연대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자,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주역이라 한다면 김지혜라고 하는 중이에요. 이 인물이 실제로 14년대 반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인간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이제 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25년생이고 한남 한주 출생이고 한국농업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40년대에 오츠 소년 비행학교를 나왔고 일본군 하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46년 10월에 소련이 만든 생양학원 대남반에 입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내무국 정부처의 김파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난파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인물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은 뭐 인물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고, 또한 이제 이 김지혜가 이 난파 요원으로 선발되는 이면에는 지금 현재 군사영어학교를 비롯해서 이 한국군 내부에는 이 자기 고향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인적 영망을 염두에 두고 선발이 됐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김지혜는 47년 1월에 경기사관학교 3기를 수료했고, 그러다가 이제 강주에 있는 사연대에 배속이 됐다가 한 48년 4월경에 성시백으로부터서 이 48년 5월에 14연대가 창설된다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설되니까 14연대로 이 김기혜가 존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48년 5월에 14연대를 새롭게 창설을 하는데 그냥 뭐 창설하는 게 아니고 인접해 있는 강주에 있는 사연대에서 일부 인원을 뽑아서 그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14연대를 창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창설 요원으로 여기 김지혜가 14연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했고, 여러 많은 데이터에 의하면 김지혜는 오동기의 신복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실질적인 어떤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뭐냐면은 남로당 세포예요. 그러니까 앞서 보게 되면 김지혜는 지금 북로당인데, 이 지창수는 지금 남로당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김지혜가 14연대라든가 4연대에서 활동하는데 당시 자기 주위에 있던 좌익들은 전부 다 김지혜를 남로당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북로당인데 지금. 이게 또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남로당 세포의 지창수예요. 이 인간은 이제 보성군 벌교 출신이고 소작인의 아들이고 소학교로 졸업했고, 그리고 40년대경에 일본군에서의 그 지원병으로 복무를 했던 그런 이제 경력자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 국문학교를 졸업했지만 머리가 상당히 비상했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해방 이후에는 현영결의 김백동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하수인으로 남로당에서 활동을 했다. 그렇게 했고 46년에 강주 사연대가 창설이 될 때 사병 1기로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마찬가지 뭐 사연대 내에서는 군사동맹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좌파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48년 5월에 마찬가지 앞서 그 김지혜와 동일하게 14연대에 자발적으로 저기 지원을 해서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고 남로당에 저기 명령을 받고 10월 19일에 40명의 어떤 그런 자기가 이끌고 있는 세포들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이제 그 반란 사건을 보게 되면 초기 반란을 일으킨 것은 지창수가 되고, 지창수가 지휘권을 김지혜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분명히 지창수의 역할들이 있고 상당히 그 활발한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반란 사건이 발생해서 한
이틀 정도가 되면은 지창수가 행방불명이 돼요. 뭔가 흔적이 없어 이게. 이게 하나의 뭐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창수가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연대 병력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그 연설의 요지를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뭐 경찰이 온다든가, 뭐 제주도로 출동을 반대한다든가, 남북 통일을 영원한다든가, 38선을 넘었다든가, 이런 뭐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여수 국민들의 그 여순 반란 당시를 살았던 분들이 이제 해고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승만 일본으로 돌아갔다 나오는. 그래, 맞아.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일본 갔으니까. 야, 당일날 갔다가 바로 그날 또 뭐 저기 넘어왔는데. 야, 그래서 뭐 초기는 그 40명을 동원을 했고, 이런 이제 선동에 대해서 반발하는 하사관 3명을 직접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장교들을 한 20명을 학살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연대 지휘권을 장악을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이게,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했고, 이제 뭐, 이제 여기 사건에 대한 증언인데, 이 증언들은 뭐, 여러 건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이제 네온 푸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뭐냐면 프랑스 AFP 지부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 여순 반란이 발생한 직후에 바로 김구를 취재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도쿄로 와가지고 미 국무성 선고 책임자인 앨런 헤이든에게 이 사건을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 여순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고 있는 김구로부터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자 플러스 약간의 우익들이 합쳐진 합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제 김구가 왜 반란 사건을 사주했는가에 대한 그 동기를 지금 이제 이 푸르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첫 번째로서는 이승만의 어떤 그러니 이런 반란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원 가능한 병력들의 위험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검토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라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반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알아보고자 하는 속셈이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주한 대사관에서 이제 주간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보고서 중에 이제 11월 5일자예요. 그래서 그 반란 사건에 대한 자익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반란자들 가운데는 김구에 승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8일자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반란 속에는 김구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신문 기사들도 상당히 난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도 해명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상황임을 여기 주간보고서는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구의 이런 반정부 폭동, 반란에 대한 이제 이 주간보고서의 이제 논평이에요. 거기서는 뭐냐면은 만약에 김구가 반정부 폭동,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좌익들은 분명히 그 사회의 무질서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야,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남침이 발생한다면 막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남한 내에 민중봉기가 발생하면 그것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남침 플러스 봉기가 같이 발생한다 한다면 도저히 대한민국도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총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안두희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안두희가 김구를 사살하게 되는 이면에는 바로 이 반란 사건에 대한 문제도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두희가 자기 이제 그 시역의 고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책에는 여기 안두희가 김구를 총격을 가하기 전에 9가지의 의문을 제기해요. 그 9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란 사건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정리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 김구가 지금 현재 지난해 호남지방 순회강연을 가서 이남 반쪽짜리 정부도 우리 정부일 것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안두희가 입장에서 볼 때 김구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국 이후에 임종 법통을 고집해왔고 선동적인 언사를 했고, 그런 언사들이 결과적으로 반란 사건을 사주하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핵심을 하는 그런 이제 언급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마찬가지 이 안두희의 증언 자서전에서 오동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여기 일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동기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설 자체가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를 반론을 하는 거죠. 안두희가. 그러면서 여기 반란 사건의 사주는 김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피력하는 거죠. 그래서 총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두희는 지금 그 당시 총격을 가한 게 4발을 쏘았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안두희가 가지고 있던 이 권총에는 총 12발의 식탄이 장탄이 되어 있는데 4발만 쏘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두희가 김구를 저격하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죠? 중간에 어떤 김구를 만나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저격을 하게 된 거죠. 총격을 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두희의 김구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암살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막말로 김구를 처음부터 저격하겠다고 생각했으면은 4발만 쏠게 아니죠, 그죠? 다 쏘아야지 그냥 말로. 나 같으면 한 400발은 쏘아줄 것 같은데. 아니, 너 같으면 뭐 400발 정도는 뭐 쉽게 쏘아줄 것 같아. 총알도 아까운데. 맞아요. 아까워요. 네, 아까워. 갈무리인데, 아이고, 참.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저의 논점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간단하게 단순화 시켜볼까. 그래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뭐 한독당 계열이라 하게 되면 김구 오동기라고 볼 수 있겠고, 동로당 하게 되면 뭐 김지혜 정시배,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지만, 뭐 가장 큰 인물로, 거물로만 보면. 남로당 같은 경우는 지창수와 김백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세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종래 연구와 관련해서 그 앞서 머릿말에서 지적했던 논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김구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에서 여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는 이 49년 7월에 김구가 이제 이 총격을 받고 죽게 되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 라이프지도 그러고 타임지도 그러고 뭐 뉴욕지도 그러고 막 여러 많은 신문에 이 김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신문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타임지예요. 타임지에서는 김구를 두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강렬한 한국 민족주의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무자비한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민족주의자이면서도 테러리스트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또한 언급을 하는데 이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렬한 한국 민족주의자 뭐 테러리스트 이런 이제 언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폭력과 음모로 점철된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테러리스트 김구에서 썼던 내용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기사 내용은 내가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거. 잘 봤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초대사가 이 김구 사살 죽음 한 이틀 만에 이제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이렇게 이 총격을 받고 죽게 되는 이면에는 정치적인 야망이 좌절되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언제? 49년 8월 15일에. 그러다가 이제 거기 안두에 총을 맞고 죽은 거죠. 그러면서 언급에 어떤 언급이냐면은 야, 지금 49년 8월 15일에 광복절에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김구는 갖고 있었는데 분명히 자익과 열랑망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남북협상을 마치고 김구가 이제 올람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독당이 이제 크게 세력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한독당을 다시 확장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로 남로당과 북로당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익이라고 하는 보수라고 알려져 있는 한독당이 지금 남로당화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 여기에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정황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은 증거, 증언, 정황 등을 고려하게 되면은 앞서 봤던 뭐 도진순이라든가 서김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플러스 마찬가지 정치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사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논문의 결론 부분인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지적을 했는데 반란의 이제 수도세력 같은 경우는 영공 합작이다. 그러니까 북로당, 남로당, 한독당이 합작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점.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봤던 안두희라든가 김한용 중령의 발언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뭐 자극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그 학살의 어떤 그 당파성이죠. 그러니까 이 향민들이 한 4,300명을 학살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학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승만 계열과 한민당 계열에 한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점은 바로 앞서 봤던 이 첫 번째 논점과 연속되고 있다고,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한독당이 제외되어 있고, 학살을 하는데도 선별적인 학살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점은 이제 요순반란의 정치성이에요. 그러니까 김구가 이 반란을 사주하게 되는 정치적인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이제 언급은 요순반란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유엔 승인, 정부 승인을 저지하는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10월 19일, 20일 시점은 지금 현재 9월부터서 유엔 제3차 유엔 총회가 열렸고 유엔 총회에서 한국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 수수 승인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 어마어마한 반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유엔 승인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바로 그걸 김구가 노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뭐 이제 승인을 저지하는 지렛대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김구는 기본적으로 남북협상을 계기로 해서 이 연공합작 공산 통일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논문에서 이제 갖게 된 기본적인 뭐 생각이라고 할까요? 뭐 결론이기도 합니다. 뭐 대충 이 정도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